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신문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필요 없다. 규제를 풀어달라. 더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 좀 들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올해 중소기업들이 규제가 너무나 힘들다. 애로를 호소한 건수가 3,200건이라고 합니다. 올해 10월까지입니다. 이미 지난해 1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겁니다. 금탑 훈장을 받은 강소기업,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고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요, 규제 피해 해외로 이전한 후 매출 50% 늘며 승승장구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복귀, 법원, 검찰총장, 장관의 맹종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결정을 했죠. 이것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윤 총장이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맹종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총장 복귀했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윤 총장 헌법 정신 수호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징계위원장을 사실상 맡게 되죠. 법무차관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독대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징계 의지 밝힌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듯입니다. 100% 무슨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지 않을까 합니다. 고기영 법무차관 후속 인사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앞서서 전해드렸죠. 법무차관 사표를 던졌다고요. 추미애 장관, 문 대통령 면담 90분 전쯤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서 역시 비슷한 내용의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2조가 늘어난 558조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가 될 예정인데요.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빚내서 증액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3조 반영 오늘 처리입니다. 요 예산안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눈길을 끄는 점이 있는데요. 11년 만에 증가한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통상은 정부 걸 깎는 예산안이지 늘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11년 만에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6년 만에 제때에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처리하는 게 원래 법적 시한이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6년 만에 처리하게 된다. 오늘 처리하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이 늘린 부분은 좀 고민할 지점이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면요, 오늘 주요 이슈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판정승입니다. 어제 몇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고 추미애 장관한테는 좀 불리하게 갔다. 이렇게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승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사표 던진 차관, 법무차관입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입니다. 징계위원회,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표를 던진 겁니다. 위원장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호텔 개조 주택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대책 중에 한 가지로 발표를 했고요. 이제 뭐 실행이 되는 단계에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6.5m에서도 확진. 코로나19 얘기인데요. 거리두기 한 2m 정도는 그동안 안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꼭 아니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6m 이상 떨어져도 확진이 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매일경제 기사 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했다. 법치주의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죠. 거의 6시 다 된 무렵이에요. 출근을 뒤늦게 한 거죠. 이제 소식을 그 법원의 이제 판단을 받고 나서요. 출근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출근하면서.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벌어졌던 일들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법원은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내놨고요. 그리고 법무차관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의인데 그런데요. 사의 표명하자 추미애 법무장관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합니다. 원래는 오늘인데요. 물론 연기할 때 이제 법무부의 설명은 윤 총장이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별도 면담했다. 이른바 독대를 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지금 기사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지금 뭐 이 기사에 관련된 이 사진과 관련된 영상을 좀 봤고요. 관련 기사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판단을 했죠. 직무 배제 중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받아준 건데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법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맹종된 검사 중립성 유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요 작은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손해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시급히. 그리고 재량권 남용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요 추미애 장관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에게 경고 메시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법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요. 재량권 남용은 사법심사 대상이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요.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이 법원의 결정이 유지가 되고요. 또 그에 앞서서 이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에 앞서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렇게 또 판단했습니다. 징계 관련해서 이 절차들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법무부 감찰이 7명 전원,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절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황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금까지 했던 조치들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판단, 그리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판단. 물론 감찰위원회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지만 법원 결정은 구속력이 강력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에게 굉장히 상황이 좀 불리하게 됐다. 지금 이렇게 언론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벌어졌던 일들을 좀 기사 몇 가지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앞으로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자, 지금 먼저 두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추윤 갈등 쟁점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질문들이 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뒤 검찰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이메일의 마지막 대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열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자, 지금까지 검사들이 보였던 모습을 정의로운 열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뭔가 좀 행간을 읽어봐야 될 대목들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화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어제 이런 제목의 글이었어요.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께 드리는 글. 그래서 그중에 한 대목입니다. 여기가요. 여기 보시면 뭐 헌법 가치, 정치적 중립, 뭐 평등한 형사법 집행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의 검찰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해석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정의로운 열정 그리고 버팀목 되겠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예, 역시 검사들만의 리그다.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지금 요 얘기에서 그렇게 좀 보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을 호위하기 위해서 전국의 평검사, 쉽게 뭐 고등 검사까지도 다 나서서 예. 이렇게 입장을 아주 단일 대우로 그렇게 표명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 검사들이 입장 표명을 한 건 좋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단 반발을 합니까? 그건 공직자로 자세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을 보호하는 거 뭐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입장에 검찰 개혁을 스스로 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담겼으면 아마 저런 말씀이 얘기가 뭐 좋겠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 내가 더 버티겠다. 끝까지 뭐 그런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열정 딱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떠오른다. 이렇게 좀 행간을 읽어주셨어요. 최양호 고문님께서는 버팀목이 되겠다.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사퇴 절대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임기는 마치겠다는 뜻이 저기에는 뭐 속속들이 들어가 있고요. 예. 정의로운 열정에 대해서 그럼 예. 어떻게 뭐 표현을 하냐면 그 앞에 보면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가치를 지키겠다. 예. 근데 저기가 조금 이제 해석에 저는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예. 사실 법치주의라는 게 법으로 세상을 다루는 게 아니고 행정을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거해서 나라를 운영한다가 법치주의라고 이분들은 배웠을 거란 말이죠. 자, 검찰개혁 우리의 영역이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법으로 정해 올 때 예. 그때 맞춰서 하는 것이 정의로운 열정이다. 우리 지금 뭐 내가 나가고 안 나가고 뭐 인사권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 그때까지 이 검찰 개혁의 법적인 그런 테두리가 만들 때까지 나는 사퇴 안 할 테니 같이 갑시다. 그런 해석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주목 끄는 거는요. 윤석열 검찰총장 아까 영상으로 출근 당시의 모습 그리고 뭐 발언을 좀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사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게 이른바 이제 퇴근 시간 언저리쯤이었어요. 그래서 뭐 일과가 거의 끝날 시간인데 그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오후 늦게 출근을 했거든요. 최양호 고문님. 바로 출근한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오늘 출근할 수도 있었거든요. 어차피 일과가 거의 끝날 시간이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뭐 일어나고 있었던 부분들이니까 일단 공백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지금 징계위원회를 지금 이틀 뒤로 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할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원전 수사 이런 부분들도 지금 돌봐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은 뭐 이 모든 세간에 눈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집에서 사람 불러다가 얘기는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추이가 굉장히 이상하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판단을 해야 오늘부터 정상적인 업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어저께 바로 출근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한 2시간 남짓 머물다가 퇴근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저녁 8시 좀 넘어서 퇴근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랫부분에 있어요. 고기영 법무부 차관 돌연 사표 제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0일에 의사 표현을 했고요. 어제 사표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고기영 차관, 혹시 징계위를 막으려 직을 던진 건가? 왜냐하면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되거든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원래 위원장 자격이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뭔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배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차관이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웠나? 뭐 이런 겁니다. 징계위원장 공석이 됐죠? 그럼 소집 절차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후임을 뽑지 않으면 이게 열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향후 혹시라도 수사받을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생각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지금요.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역시 또 해석의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김병민 교수, 그다음에 조대진 변호사 이렇게 순서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병민 교수, 네. 왜 사표를 던졌을까요? 만약에 사표를 던지지 않았으면 징계위의 위원장을 맡았을 것이고 예. 추미애 장관이 결정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 정지 결정 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징계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마 정해졌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면 검찰은 흑역사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그 흑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감찰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속에서도 사실상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영 차관이 위원장이 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역사적 오명을 쓸 뿐더러 나중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소송이 붙게 되거나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흔히 말하는 적극적 지지층에서 비겁하다라는 표현을 들을지라도 한 발 빠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고기영 차관이 빠져버리면 예. 정부는 자신 있게 후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예. 과연 이 독배를 누가 마시려고 들어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일단 차관이 공석이 됐잖아요. 그럼 당장에 아마 차관을 뽑기는 어렵지만 이 위원장, 징계위원장은 누군가를 대신 후임을 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징계위원장 자리는. 일단 징계위원장에 관련된 그 해석의 그 조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의 논리가 좀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예. 지금 어쨌든 그 후임 법무부 차관을 정하지 않으면 예. 그 징계위원회 진행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배적입니다. 정해야 되는 거죠. 후임 네. 차관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징계위원회를 이틀간 미뤄놓은 것도 그 법무부 차관을 또 이제 선정하기 위한 절차 아니냐 이런 시간을 벌기 위한 이틀 거 사이에 아니냐라는 해석이 후임 놓여지고 차관을 있습니다. 선정을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놓여진 과제로서는 뭐 대행자를 지금 뭐 선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무부 차관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 당면한 과제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근데 있습니다. 사실 차관 인선도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점검할 게 많은데 그게 빨리 되나요, 그렇게? 차관 그렇게 인선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법무부 차관을 빨리 그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사에 따라서는 그렇게 차관을 빨리 정해서 위원장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아니면 기존 법무부 내에 이제 고위직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명을 대리로 위원장 대신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표, 법무부 차관의 사표 또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세균 총리를 연속해서 만났죠. 오전엔 정 총리,
오후엔 문 대통령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면담을 했는데 왜일까입니다. 왜? 이게 좀 이례적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면담을 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관련 기사도 좀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예정이 없던 독대. 그렇습니다. 예정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잡혔다는 뜻이 되겠네요. 윤석열 총장 해법 논의 관심. 그렇겠죠. 근데 이 해법이 과연 이제 무엇이냐는 거죠. 중요한 건 이 해법이 무엇이냐. 영상 국무회의 뒤에 청와대에서 별도 면담을 가졌다. 법무부 상황 보고한 거다. 사퇴 논의 없었다. 요 부분도 해석이 좀 여러 가지예요. 이 사태가 누구의 사태를 과연 말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상황이 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추윤 동반 사퇴 가능성 옅어졌다. 왜냐하면 어제 법원과 감찰이 결정해서 서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더욱더. 그래서 옅어졌다. 뭐 이런 분석이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 연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독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입니다. 왜? 그리고 과연 무슨 얘기가 오간 걸까죠. 자, 박수현 전 대변인 가장 궁금한 건요. 과연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좀 분석을 해주세요. 추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국무총리나 대통령께서 현재 상황을 모르고 계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닐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추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당면 과제를 보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났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당번 뭐냐면 과제가? 결과적으로 어제 행정법원의 판단은 윤석열 총장의 판정승 정도가 다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미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의 연기 그리고 아마 그 고기영 차관의 어떤 사표 이런 것들이 아마 추미애 장관은 이미 감을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정황을 예상을 보고 드리고 아마 후임 인사에 관한 그런 어떤 보고를 차관 인사에 대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추미애 장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고의 자리였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혹시 윤석열 총장 해임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을까요? 그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감히 그 앞에서 하지는 않았을 그렇다면 겁니다. 더욱더 본인의 거취 얘기는 전혀 안 했겠네요. 그렇게 그러면. 보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자, 요거와 관련해서 어제 상황에서 여야가 또 반응을 좀 내놨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 통일체의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 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합니다. 이런 지경까지 오기까지 이 손을 놓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야당은 지금 청와대 앞에서 계속 1인 시도하고 있고요. 또 여당은 어제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예상과 다르다는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국님, 네. 일단 무슨 얘기를 어제 했을까? 이 면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과연 해임 또는 뭐 거치 관련 얘기는 없었을까? 뭐 이것 좀 해석해 주세요. 근데 요 면담 전에 면담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정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간에 주례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앞서서 주례회동이. 네, 그래서 그 바로 전날 했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하고 동반 사퇴에 대해서 의논을 나눴다는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 정 총리와 10분 전에 만난 거는 누가 먼저 이걸 만나자 그랬냐면 정 총리가 만나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대통령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10분이면 굉장히 짧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오갔고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만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 이어지는 것이다. 아니 그 뭐 만날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정 총리 만나고 대통령 만나면 이게 다 위로 올라붙잖아요. 예.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뭐 진짜 정 총리와 문 대통령 간에 그 전날 회동에서 나왔던 얘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두 분이 내리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거를 분명히 문 대통령께서는 추 장관한테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그 나왔을 의견을 거고. 물어보는 대상은 뭡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거치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거치. 거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그러면 뭐 거치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예. 어떻게 이걸 풀으실 겁니까? 해법은 뭐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요? 그럼 이제 현황 보고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오간 부분들이 있고 지금 어쨌거나 징계위원회를 꼭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이제 징계 절차의 마지막 결재자가 누구냐면 대통령이시단 말이죠. 예. 그럼 대통령께서 받아야 될 정치적 그다음에 이 뭐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서로 간에 논의를 했을 거고 오선위원회 당대표까지 했으니까 분명히 정무적인 아이디어를 내셨을 거고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그럼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만났을 때 그 면담했을 때 뭔가 해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뭔가 얘기가 그러면은 해법을 마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큰 방향은 두 분이서 정했을 거고 왜냐면 정총리까지도 지금 만났던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최고 결정권자들 세 사람이 연속으로 만나면은 결론은 나와야죠. 뭔가가 어제 결론이 됐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면담이 지금 여긴 두 차례 면담을 소개가 돼 있는데 그 앞서 그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의 면담 그리고 어제 있었던 정 총리와 추미애 장관의 면담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면담 이렇게 뭔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자, 법무부 징계위원회 그동안 참 얘기가 많았는데 원래 2일이었는데 4일로 이틀 연기가 됐어요. 아까 뭐 차관이 공석이 돼서 뭐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 역시 이제 연기 요청을 좀 했는데 법무부가 그걸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4일 열리게 되면 윤 총장 해임 결정이 이루어질까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추 장관 밀어붙이기 이딴 제동에도 윤석열 중징계 강행을 할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징계는 해임이죠. 해임. 여기 보면 뭐 윤석열 총장 방어권 보장 뭐 요청 수용했다. 법무부 이틀 연기 결정했다. 차관 사이에 징계위 구성 차질 빚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유대진 변호사. 네. 지금 상황이라면 해임 결정이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해임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처럼 지금 되게 아까 나오고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피해자인 윤석열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 정치적인 해석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전체적인 정치적인 방향이 윤석열 총장을 위주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둘러서 정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해임 결정이 나오고 대통령이 그거를 재갈할 거야. 이제 재갈하고 그럼 확정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해임 결정 이것도 역시 행정 조치인데 윤석열 총장이 또 행정 소송이나 이런 법적 다툼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행정소송으로 분명히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번져가는 여러 가지 불씨들을 끄기 위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대통령을 독대했던 내용 중에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뭐 지금 뭐 피해자처럼 윤석열 총장이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불들을 예. 끄기 위해서는 해임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건의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질문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고 징계위는 4일 열려서 해임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행정소송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김병윤 교수. 네. 자, 지금 조대진 변호사의 전망대로라면 해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그럴 경우엔 행정소송으로 가면 또 길게 가잖아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근데 만약에 징계위가 열렸는데 해임이 아니고 뭐 한 견책 정도, 약간 수위가 낮으면은 이건 또 여러 개 정치적 해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해임 결정을 징계위원회에서 내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다시 소송을 벌이게 되면 지금까지의 소송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소송이었지만 그 다음 소송은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소송이 됩니다. 상황이 커지네요. 이게 또 상황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될 예. 것이고요. 윤 총장에 대한 임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면 징계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징계 사유라는 게 추미애 장관이 발표했던 것처럼 감찰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찰위원회가 나서갖고서는 이 감찰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돌아보건대 아마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저는 오히려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아니냐. 열리지 않을 수 그리고 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된다면 갑자기 안 열리면 이상하잖아요. 예. 이 일련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상처지만 그래도 더 큰 후과를 막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최영 고문님께 발언 기회 드릴게요. 아니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안 나오고 무죄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지금 다 중징계를 문제는 아니고 이제 가벼운 징계 그러니까 내지는 가벼운 뭐 징계로 징계 뭐, 없음. 예. 예. 나오든가 아니면 거기 이제 오는 게 뭐 변호사 한 분하고 학자가 한 분이 나오는데 대한변협에서도 이거 잘못됐다. 뭐 법학 교수협의회에서 잘못됐다. 그래서 표대결에서 지면 진짜로 이거는 추미애 장관한테는 아주 뭐 이런 이 결정타가 없거든요. 열어서 뭐 해임이라든 중징계가 안 나오고 굉장히 가볍거나 아니면 징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 리스크를 질 거냐. 예. 그래서 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연기될 수도 더 있는 상황도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패널 분들 말씀을 하시는 사이에 이제 화면이 나갔는데 대검찰청 앞 이렇게 갖고 화면이 나갔잖아요. 지금 많은 언론의 이제 기자들이요, 카메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럼 나와서 또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죠? 여기가 지금 대검찰청 앞인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차들만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분명히 검은 승용차를 타고 올 텐데 그 모습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또 지금 바뀐 화면은요. 여기는 법무부 앞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출근할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또 여기도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만약 출근해서 내려서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두 인물 모두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질문 4가지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도 좀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앞서서 감찰위원회에서 뭐 절차상 문제가 좀 부적절하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이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 결론이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고성오간 감찰위원회 어제 뭔가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냥 각종 양측을 불러서 또 얘기를 들어본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뭔가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단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검사였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박은정 감찰 담당관. 자, 이정화 검사, 박은정 감찰 담당관 면전에서 삭제 지시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내용 보겠습니다. 판사 문건은 죄 안 된다 보고서 박 담당관 지시로 삭제했다 진술.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박 담당관은 뭐 아니다. 약간 좀 이걸 부인하는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박은정 감찰 배제 따진 상관 류혁 감찰관에게 날 지금 망신 주는 겁니까? 뭐 언성을 높였다. 지금 이른바 류혁 감찰관을 패싱하고 뭔가 일을 추진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뭐 지시가 있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이 나와요. 뭐가 좀 복잡하게 갑니다, 지금요. 다음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그 오간 대화를 좀 정리해냈어요. 그러니까 취재를 통해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확인을 하고 이제 정리하는 건데 감찰위원회 문답입니다. 여기 보면 류혁 감찰관이 감찰 담당관의 상관이죠. 뭐 지시를 받게 돼 있죠. 근데 감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총장 감찰 보고 못 받았다. 그러자 감찰 담당관, 추 장관이 보안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감찰관도 모르게 하는 감찰이 있나? 장관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라 지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른바 류혁 감찰관이 패싱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거 절차 어긴 불법 감찰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앞서서 본 기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보면요 검사가 박 담당관이 삭제 지시에 뺐다. 그러자 박 담당관은 내가 안 뺐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그리고 다른 검사 얘기합니다.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니라고 보고했다. 그런데 이 보고한 뒤 며칠 지나서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복잡하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민 교수. 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추미애 장관이 기자회견했고 윤석열 총장 문제 있다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여권에서도 합심해서 목 놓아 외쳤던 것이 바로 재판부 판사 사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감찰 그 담당관실 안에 있었던 지금 이정화 검사 같은 경우가 내부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기술했는데 그 내용이 빠졌다라고 하는 질문.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감찰위원회에서 확인하고자 했고 이것을 과연 누구의 지시로 이게 삭제됐는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겁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지시로 결국은 삭제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고성이 오갔다는 건데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 추미애 장관이 이 같은 발표를 하게 됐던 이 감찰 내부의 과정 속에서 법률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공문서에 대한 변조라든지 직권 남용이라든지 예. 이런 형사상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됐을 경우에 최종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거냐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 가장 최근에 있는 사건으로 다시 한번 옮겨오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한 근거가 되는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기각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일련의 이 감찰위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결과들이 추미애 장관이 했던 행동들과 결이 맞지 않아서 상당 부분 추 장관의 목소리에 신뢰성을 확 빠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검사들이죠. 그리고 이제 법무부 뭐 직원들 얘기가 이게 좀 서로 맞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내용을 떠나서 조대진 변호사.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표에 근거가 됐던 이 감찰 내용이요, 감찰이 뭔가 참 보면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예. 이 반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검찰 조직에 관련돼서 문제점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고 예.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짚어가는 과정에서 검사들의 검찰들이 반발. 일개 같은 검사의 입장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검사 출신이 아닙니까? 박은정 검찰 담당관은 검사 출신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대다수의 검사들이 어쨌든 이렇게 검찰 조직을 비호하려는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을 같이 이렇게 막아주는 과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사들의 반발의 어떤 그 연장선으로 지금 이걸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보시는군요, 이 부분을. 아무튼 이렇게 또 오늘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 상황에서 어제 감찰위원회에서 뭔가 의견 진술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모습입니다. 다음 내용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법치수호에 최선. 그리고 어제 출근을 했죠? 오후 늦게. 월성 원전 수사 상황 곧 보고받을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제 사항이 좀 남아 있다고 좀 알려져 있죠. 법원 결정 40분 만에 대검 출근. 이것도 좀 굉장히 눈길 잡은 거예요. 금방 출근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무실 도착 후 직원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원전 수사 상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원전 파일 400여 개 삭제한 공무원. 윗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 묻자 신내림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신내림이요? 이게 좀 조선일보에만 오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기사를 전제로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삭제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의 감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좀 지적이 됐었는데 여기 보면 이 파일을 삭제한 이 산업부 공무원이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 기사를 전제해 보겠습니다. 뭔가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조금 이게 어떻게 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지금부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요새 신내림 내린 것 같이 요새 촉이 좋아졌거든요. 뒷배가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 같으네요. 아, 뭔가 뒷배가 있다라고 읽히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저렇게 황당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좀 뭐 이렇게 감사원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예. 거기 일반인 들어가면 굉장히 뭐 이 덜덜덜 떨거든요.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뭐 위로해주고 뒤에 배후에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뭐 판단이 없이 나 신내림 내렸어요. 저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물론 저 언론 그 신문 한 곳에만 오늘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이 진짜 정확하게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 이것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 이 기사를 전제로 하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좀 뭔가 뒷배 네. 이런 게 근데 있어 보인다는 거네요. 이번 사건의 가장 시초가 된 날부터 보면요, 이 원전 관련돼서 뭐 영장 나가는 날부터 이게 시작된 일련의 예. 뭐 직무정지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실 모든 것이 근원이 되는 부분들이 원전 파일 444개 삭제한 부분들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저게 누가 지시를 했느냐, 그럼 단독이냐, 뭐 등등을 예. 이제 할 때 분명히 지금 저 진술의 취지는 내가 혼자 했습니다 이 얘기인데 예. 저거를 그러면 444개를 지울 수 있는 공무원의 배짱이 있는 공무원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네. 이 사실 이 원전 수사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사실 이게 정부의 정책사항인데 이거를 검찰이 수사한다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발을 약간 좀 옆으로 차치해 두고요. 사실은 감사원도 지적했지만 삭제를 한 자체, 이 행동 자체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예. 저 앵커 말씀대로 뭐 나머지는 저도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예.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삭제를 했다면 저게 사실이라면 공무원법 위반이겠죠. 예. 어떤 조사받고 처벌을 받을 텐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부담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왜냐하면 뒷배로 신을 지목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신을 기소해야 될 상황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하여튼 뭐 다 좋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 말이긴 한데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를 국민께 이제 제시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한 검찰과 감사원 조사의 내용이 어떻게 특정 언론에 이렇게 나가느냐. 알려졌다. 그렇습니다. 알려졌다고 돼 예. 있어요, 지금. 이런 구조 아. 사실 저는 이런 구조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아마 이게 오늘 보도가 됐으니까요. 다른 기자들이 확인을 하겠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아마 그런 후속 관련된 보도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나온 기사라서 좀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눈길을 잡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윤 사태를 대하는 여권 잠룡들 뭔가 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이 사퇴해야 약간 강경한 입장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약간 좀 결이 달라 보입니다. 추윤 동반 퇴진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중재 쪽 아니냐. 이재명 경기지사 대권 주자죠. 그리고 어떤 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요새 자주 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일단 지켜보자 아니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아래 제목에 이낙연 추 장관의 심실어주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정세균 적극적 갈등 관리 어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돼서 국민들께서 몹시 불편해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치는 것은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집단 행동은 다른 어떤 공직사회에서도 볼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한지를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른바 추윤 갈등, 극한 갈등입니다. 이 정도면요. 이 상황이 이낙연 대표 그리고 정세균 총리에겐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의미는 정치적 의미죠.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질까?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임 교수, 네,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저는 때문에 덕분에라고 이제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덕분에. 그 앞에 추미애 예. 장관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추미애 때문에라고 이 수사를 붙인 분은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낙연 대표가 꽤 오랜 기간 대권 주자로서의 이 대망론을 오랫동안 가지고 예. 대세론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지지율도 주춤하고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우왕좌왕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어느덧 한 몸처럼 비춰지거든요. 예. 윤석열 총장을 맹공하고 추미애 장관의 편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 추미애 장관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 같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내리막길을 탈 수밖에 없는 게 이낙연 대표의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낙연 대표가 원래부터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과 검찰개혁이 결을 같이 했는가라고 보게 되면 예. 그렇게 썩 한 몸처럼 보기는 어렵거든요. 당대표의 역할과 지위 속에서 선택을 좀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얼마 전에는 국정조사를 펼쳐야 된다고 얘기를 끄집어냈다가 다시 그 얘기를 한 발 물르는 등 옹색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 덕분에라고 표현했는데요. 덕분에요? 추미애 장관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 정세균 총리가 사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내고 나서 총리로 온 뒤에 특별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이라는 건 총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이 좀 미미했는데 이 상황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보를 펼치게 되면서 대권 주자의 가능성을 오히려 이낙연의 대체론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여기에서 정세균 총리의 룸과 공간이 조금 더 넓은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총괄적인 인사권자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중간에서 정세균 총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정하는 기능들을 강조하게 된다면 추미애 장관이 중간에 빠져서 책임을 지고 만약에 정치권에 사라지게 되더라도 정세균 총리는 중간에서 역할을 한 상황들에 대한 추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권 주자의 명확한 구도로서는 추미애 장관에게 한쪽에는 큰 실이 되고 예. 한쪽에는 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난처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정세균 총리는 이 상황 덕분에 돋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네요, 지금요.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두 인물, 지금 이 상황 어떤 영향을 받는 걸까요? 분석 좀 해주세요. 저는 우리 김병민 의원님과 좀 다른 분석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우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NY를 예, 이낙연 대표 쓰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미지 전환에 확실하게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지 전환. 그렇습니다. 총리 시절에 그런 엄중했던 이미지가 당 대표 당으로 돌아와서도 초반기에는 그 쉽게 하면 기여를 변속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 별명이 그냥 엄중 이낙연 뭐 이런 별명이 엄중낙연 이렇게 있었어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엄중낙연이 아니라 좀 문제가 있었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연속적으로 강하게 단호하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엄중낙연이 아니라 이제 기여가 확실히 변속이 돼가지고 총리에서 당 대표로 예. 해가지고 단호낙연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언론에도 난 단호낙연. 적도 있는데 예. 이번에 김병민 의원 말씀대로 국정조사를 강하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금 앵커께서 읽어주신 신문에 보면 일단 지켜보자 신중, 이낙연 대표는 강경 이렇게 예. 했는데 서로에게 부족하다는 고 지적을 받는 그런 지점들을 완전히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이미지 전환에 예.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근데 정세균 총리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하는 워낙 그 성품이 온화하신 분 아닙니까? 예. 더구나
국무총리라고 하는 공직자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권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가 되고 그런 뜻이 있으시면서도 예. 사실은 정치인의 행보를 못했는데 바로 이 틈에 틈새를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했다. 뭔가 이 본인의 활동 공간을 좀 넓히고 있는 예, 거다.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추윤 동반 사퇴가 아니다라고 다시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서 윤 총장의 사퇴를 암시하는 듯한 이런 워딩을 했거든요. 입장을. 그렇게 보면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내 지지가 필요한데 예. 이런 측면에서 당내 당원들을 향한 메시지를 틈새를 확실하게 국무총리지만 정치인으로서의 틈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예. 조금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그 인사재청권자로서 국무총리 책임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인사재청권자로서의 책임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써주시는 건데 제가 좀 주목한 거는 NYSK 이 표현을 정치권에서 많이 씁니까 지금?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이낙연 대표는 NY, 정세균 총리는 SK 이렇게 부릅니까? 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NI와 SK. 과거에 이렇게 약자 쓰신 정치인이 있었는데 요즘 다시 또 등장을 하나 봅니다. 이런 표현을 좀 적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좀 짧게 이어가 보겠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어제 뭐 모습이 하나가 언론의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청와대 앞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인 시위하고 있는데 거길 찾아갔어요.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힘 청와대 시위 격려. 근데요. 당이 다르잖아요. 다른 당 대표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근데 가서 뭐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먼저 어제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의원님들이 서 계시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불통의 장성을 쌓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그 의사표시와 다름이 없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 정부의 불통을 저희가 여기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참담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디에 있든 힘 보태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호 고문님. 네. 다른 당 소속 의원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다른 당 대표인데 찾아가서 격려를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갔을까요? 뭐 같이 힘을 뭐 하자는 뭐 본면적인 것도 있겠지만 예. 사진이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당 뭐 다 롱패딩 아주 든든하게 입었잖아요.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의 지금 옷을 보면 얇으네요. 굉장히 얇죠. 차가 따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타고 온 차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그 장면이 다 모든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제 좀 껴주세요. 저 추워 죽겠어요. 이 얘기가 분명히 저 사진 하나에 다 있다. 저도 한 식구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뜻도 있을까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뜻은 같이 합니다라는 표현이 저 잠바 표현으로 다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도 같이 좀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거. 점포 하나 든든한 거 하나 주세요. 뭐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점포가 다른 거를 또 여기는 아주 든든하게 여기는 좀 얇게 입었는데 이걸 또 주목을 하셨군요. 점포를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아무튼 이런 사진이 좀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패널 분들의 촌철살인 분석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호텔 개조 주택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전월세 대책 방안 중에 한 가지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 뭐 그 모습이 오늘 좀 언론들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시설로는 좋은데 3, 4인용 전세난 해결에는 이게 될까? 역부족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호텔 전세, 뭐 그런 데 현장을 가보니까 뭐 소개돼 있는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는 한 30만 원 전후 정도 됩니다. 뭐
가격은 괜찮다는 평가를 받아요. 옆에 사진은 실제 이제 그 호텔 개조 그 집의 모습입니다. 원룸 형태입니다. 이렇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호텔 개조 청년주택 공개. 월세 싸지만 주방은 함께 써요. 저 주방은 공유되는 곳이군요. 여기는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다. 가격도 있고 주변 시세의 45% 절반 미치군요.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그러면 호텔 리모델링 전월세 표본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래서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 방 사진 아까 보셨고요. 공통으로 쓰는 주방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호텔 개조 이 주택, 호텔 개조 뭐 전월세 이런 걸 정부가 많이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일 것이다. 미리 좀 보여주는 거죠. 공용 주방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보시죠. 원래 서울에 살았었는데 월세가 부담이 돼서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 곳에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서울에 월세를 이제 살다 보면은 최소 뭐 50만 원 이상, 저 같은 경우 이 공간이 한 30만 원 내외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도 있고, 이 공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뭐 어떤 반응이죠? 거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분, 최영호 고문님하고 조대진 변호사, 이 호텔 개조 주택, 자 여러 가지 설명 들었는데 어떤 생각 떠오르시는지 좀 적어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최영호 고문님. 네. 저는 우리 길거리에서 많이 파는 중국식 호떡을 우리 일명 공갈빵이라고 그러죠. 이제 아주 부피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속이 싹 비어 있죠. 공갈빵 먹을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봉지 안에 넣고 부숴서 먹어야 되거든요. 자, 이게 전세 대책에 이게 주요 부분으로 나왔던 자체가 속이 없어요. 그래도 정부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요 부분 아니고요. 그냥 일부 대책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 공갈빵 먹을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그 안에 만들어낸 공갈빵은요. 그 안에 뜨거운 열기가 굉장히 있어서요. 이거 함부로 먹으면 그 열기 때문에 이불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보기는 굉장히 좋으나 굉장히 이걸로 우리 부동산을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겉모양만 번지르고 굉장히 커요 이거. 근데 사실 먹을 거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가시는데 공갈빵이다. 네, 김현미 장관이 계속 빵 만드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비유를 좀 해봤습니다. 요 앞선 기사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기사 부분과 좀 비슷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1인 가구로서는 뭐 그렇다, 괜찮을 것 같다, 시설 잘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막상 급한 거는 다인 가구, 그러니까 3인용, 4인용, 3, 4인 가구인데 이거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급한 건 여기인데 왜 위에 거만 부각이 됩니까?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불평이 많은 사람은 꽃가마를 태워줘도 불평이 많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지금 최양호 고문님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단은 뭐 당장 뭐 이게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어놓는 과정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번에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텔 개조라는 방법도 내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정부가 이런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차근차근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다 모아서 하고 있는데 너무 좀 이렇게 좀 뭐 부족하다, 뭐 이거 갖고 되겠느냐 이렇게만 보이지 말고 조금 봐달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뭐 저거를 부족하다고 보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걸 만족하면서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라봐야지 왜 한 번에 뭐 1인 가구에 관련된 해결책만 내놓느냐, 3, 4인 가구 해결책을 못 내놓느냐 이렇게 불평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시설이 꽤 괜찮다는 평가도 여기 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꽤 잘 갖춰준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기사에 좀 담겨 있습니다. 김효영 교수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도 짧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효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시설 좋죠. 청년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호텔 전세가 아니라 월세죠.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임대료보다 적은 비용을 바탕으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은 저는 정부가 매우 잘 편 정책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3법 이후로 전세 대란이 났고 이낙연 대표에게 먼저 물어본 거예요. 전세 대란에 대한 해법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이낙연 대표의 입에서 호텔 개조 전세 대책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게 또 호텔이 또 예. 귀를 잡은 거죠.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서 나오고 정부의 대책 발표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세 대란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3인 가구, 4인 가구 등에 대한 보다 많은 가구에 대한 대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호텔 전세를 얘기하니까 이 맥락이 맞지가 않은 거죠. 제가 국토부 공무원이면 복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정책을 잘 만들어내도 정치인들의 실언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입법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잘 홍보를 하고 보다 중요한 건 아파트 임대차 3법 이후로 나타나게 되는 전세 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은 듯 같이 함께 맞물려 갖고 정부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예. 어떤 국민의 어떤 수요에 실수요에 맞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쨌든 지금 가구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또 도시인의 삶이 그렇게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호텔 개조 이 방을 전세 대책으로 처음에 내놓을 때 거기에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다양해진 가구의 형태에 맞는 또 그런 결과를 또 냈거든요. 더구나 또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매입 임대나 전세 임대, 사전 약정 뭐 이런 많은 전세 제도들이 있으니까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당도 함께 이런 어떤 주거 대책에 머리를 좀 맞대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시설은 괜찮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내용 코로나 얘기 좀 잠시 해보겠습니다. 실내에서 6.5m 거리 떨어져 있는데 5분 만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리두기 2m 가지고 괜찮겠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식당에서 식사하다 에어컨 통해 전파, 바람을 타고 간 거군요. 그러니까 2m 이상 날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 바람에 또 길목에 있게 되면은 해당이 된다는 거죠. 출입문 빼곤 창문 환기 시스템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내에서는 2m로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기 보면 지도, 여기 그림을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거 봅니다. 여기 이제 확진자가 있었는데 여기가 6.5m인데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갔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중국산 코로나 백신 접종했다. 이런 분석,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중국산이요? 여기 이거 완전히 3상까지 끝난 거 아닌데요.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가 김여정도 맞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뭐 들어본 적 없다고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만 나오지 아직 100% 확인 안 되는데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이미 맞았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모르죠 뭐 이걸 북한이 얘기할 리도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백신 이게 완성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까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북한에서는 코로나 발생률이 제로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백신을 왜 맞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 맞다면요. 이상하네요. 예, 뭐 보고된 바 없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청정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용문신 장정도 현역 입대한다. 이젠 과체중 근시도 웬만하면 군대 간다. 지금까지 온몸에 문신 있으면 안 됐죠. 근데 국방부 설명은 타투 유행에 거부감이 많이 줄어서 시대를 반영했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